K조선의 역사. 첫째, 한국조선업은 어떻게 세계 1위가 되었을까요? 둘째, 마사가는 한국에게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셋째, 미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반도체든 조선이든 성공 원리는 같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술에 투자하고 고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성공 원리를 철저하게 지킨 것이 한국 LNG선이 세계 1위에 오른 비결이라고 하지요. K조선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 치열한 내부 경쟁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끊임없는 제품 혁신이 있었지요. 셋째는 철저한 고객 맞춤이 있었습니다. 나는 1981년 9월 대우그룹 공채로 들어가 74기로 대우그룹 입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2년 1월 1일부터 거제도에 있는 지금 한화조선, 당시 대우조선의 발령을 받아 근무한 적이 있죠. 첫째, 왜 지금 K조선인가? 인간이 이로운 까닭은 길이 아닌 벽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조셉 뉴턴의 말이지요. 모든 역사는 길에 담겨 있습니다. 유럽의 모든 길은 로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주요 도시로 실크로드에서 비롯되었지요. 2026년 3월 10일 방문한 울산 동구 방어진과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현대중공업 조선소들은 K조선이 발전해온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과 미국 사이에 1,500억 달러, 우리 돈 225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즉 마사가였지요.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혁명을 넘어 향후 동북아와 서태평양의 패권 구도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전망일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K조선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국조선업은 어떻게 세계 1위가 되었을까? 둘째, 마사가는 한국에게 기회일까 위기일까? 셋째,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 둘째, 한국 조선업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50년입니다. 2025년에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한국 주식시장의 호황을 이끈 큰 축 중의 하나는 조선업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한화오션이 있지요. 한화오션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보다 실적이 월등히 뛰어나는 것이 아닌데도 주가 흐름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리조선수는 중형조선수로 한국의 대한조선과 규모와 주력 제품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필리조선수는 연간 한두 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고 대한조선은 연간 10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업의 높은 생산성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매니팩처링이 아닌 빌딩 블록 공법과 생산 설계일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독일 유보트 위협에 대응해서 조선소 밖에서 부품을 만들고 도크에서 포크레일로 레고 블록처럼 올려서 붙이는 방식을 도입하였지요. 전쟁 후에 그 기법이 일본으로 넘어가 고도화되었고 일본이 엔고와 설비 과잉으로 흔들릴 때 우리가 다시 발전시켰습니다. 조선수가 있는 울산 인근뿐만 아니라 전남, 심지어 중국에서 만든 부품도 바지선으로 실어와 조립을 하고 있었지요. 한국 조선이 대단한 것은 다양한 선박의 종류별로 선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생산 설계 도면을 만들고 조선소 안팎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품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전통식으로 용골부터 쌓아가면 느리지만 꾸준히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블록 공법에서는 수백 개의 블록을 병렬로 만들다가 한 블록이라도 빠지면 전체 완성이 지연됩니다. 미국도 이런 기법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도면에 내재된 현장의 임기응변 전체를 뒷받침할 역량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은 이 마지막 5%를 현장에서 풀어내는 힘이 강했습니다. 둘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인프라입니다. 한국의 조선시들은 대부분 설비가 크고 거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나 큰 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970년대 정부가 조선을 핵심 중화학 산업으로 키우면서 일본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조선시장의 화두는 유조선이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2, 3달러로 싸다 보니 원유 수요는 계속 늘어났고 운송 단가를 낮추기 위해 유조선의 크기를 늘리는 경쟁이 치열했죠. 100만 톤의 원유를 한 번에 실어 나올 수 있는 유조선의 맞춘 길이가 500m, 폭 100m 이상의 도크를 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크를 다 짓고 나니 100만 톤급 유조선은 경제성이 없다는 시각이 확산되었습니다. 선주들은 길이 320m, 폭 60m의 30만 톤 유조선으로 눈을 돌렸지요. 이에 배가 작아졌다면 블록을 더 크게 만들자는 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꺼번에 더 많은 배를 더 효율적으로 빨리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고가의 LNG선 4척을 동시에 건조하기도 하니 대형 설비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더 빨리 차별화를 만드는 공정 선행화의 비결입니다. 2005년 이후에 조선업에 집중 투자한 중국은 최근까지도 대형 도크를 계속 파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장이 좋을 때 조선소 시설을 확장하고 당장은 수요가 꺾이더라도 일단 지르고 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약점은 20년 이상 경력의 숙련공 집단 계층의 규모와 현장 운용 역량이 아직 약합니다. 특히 핵심 기법인 선행화에 대한 집착과 실행력에서 차이가 나지요. 선행화는 뒷공정에서 할 일을 전공정에서 미리 한다는 것으로 배의 A형을 다 만든 후에 배관, 전선, 의장품을 넣는 대신에 블록을 만들면서 내장을 미리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블록을 만들 때 거꾸로 바닥에 내려 아래에 배관 등을 설치한 후에 나중에 이를 뒤집으며 일이 수월해집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지난 30년 동안 공정 선행화를 치열하게 했습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선박이 아니라면 최초 절판 절단 이후 1년 이내 배를 완성하여 인도하는 것이 한국 조선업의 실력입니다. 네 번째, K조선을 지탱하는 사람의 힘, 숙련 기능공과 조직 문화입니다. 95%의 생산도를 100%로 완성하는 것은 결국 현장의 숙련 기능공들입니다. 기술 인력들과 기능공들을 양성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1970년대 한국과 2000년대 중국뿐입니다. 한국 조선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1980년부터 1990년대이죠. 거제도와 울산은 조선 수요가 3과 1이 하나로 엮인 혼연일체의 공업도시였습니다. 일이 늦어지면 어쩌겠노 하면서 주말을 반납하고 일을 했습니다. 회사나 정부도 1980년대 말 조선 경기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비에 어울리지 않는 작고 간단한 배를 주문하는 고객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설비 공법이 만들어낸 다품종 대량 생산 체계. 숙련 기능공은 엔지니어 집단이 선행화 거대 설비를 통합시키면서 다품종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선, LPG선, 군함을 한 조선시에서 병행 생산합니다. 다품종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요.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고수하는 이유는 특정 선종만을 만들면 10년 중 2, 3년만 주문이 폭증하고 7, 8년은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조선수의 입장에서는 도크를 비우고 놀려둘 수밖에 없으니 안 해본 배나 어려운 배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력이 쌓이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선순환을 만드는 데 20년이 걸렸고 1990년대 중반 이후 30년을 버텨왔지요. 하지만 지금 이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숙련 기능공들이 은퇴할 연령이 되면서 핵심 인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요. 그런데 인력을 새로 뽑아 키우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3천만 원을 주던 자리에 지금은 6천 내지 8천만 원을 주어야 하지요. 생산성 차이가 크지 않는 배는 중국이 가져갑니다. 또한 중국은 국명 조선소들도 많고 국영 조선소들도 많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커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네 번의 혁신, LNG선 시장을 장악한 한국 조선업의 비밀. 앞서 1980년부터 90년대 조선업 전반의 전공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일했다는 것만으로 세계 1위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달성하고 그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우리는 제품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쟁자들을 멀리 떨어뜨렸고 높은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선업은 이미 25년 전부터 산업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건비는 높아지는데 인건비가 훨씬 싼 중국의 조선업에 본격적으로 중국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토대를 만들어 여기까지 왔기에 GDP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에 이제는 가장 비싸고 가장 어렵고 가장 돈이 드는 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LNG란 천연가스를 섭씨 영하 160도로 냉각해서 극저온 액체로 만드는 겁니다. 기체인 천연가스는 이 온도에서 액체가 되고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량 운송에 유리합니다. LNG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4억 톤이 거래되고 우리나라는 연간 5천만 톤이 수입됩니다. LNG를 운송하는 데 특수 화물선인 LNG선입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에서 약 750척이 운항 중에 있었고 3년 내에 1000척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 운항 중이거나 건조 중인 LNG선의 4분의 3 이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선업은 전 세계 LNG선 건조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한국 조선업이 지금 양적으로는 중국에 밀려 2위이지만 기술력과 생산성은 여전히 1위입니다. 그 중에서 LNG선 분야는 독보적 1위이고 그 지위를 20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LNG선은 K조선의 활로를 연 혁신의 시작이었습니다. LNG선은 1959년 미국에서 처음 개조선의 형태로 만들어졌고 미국과 영국 간 LNG 운송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고 경제성이 부족했습니다. 기술이 정립되지 못해 많은 미국 조선소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1960년대 말에 일본이 LNG를 대거 수입하면서 알래스카와 인도네시아 항로에 LNG선이 투입되면서 본격적으로 건조되었습니다. 일본은 최초로 대규모 LNG를 장기 계약을 통해 수입하면서 이 산업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알래스카에서 LNG를 1969년부터 수입했지만 물량이 많지는 않았고 알래스카 항로가 워낙 거칠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일본은 수입선을 바꿔 동남아와 중동에서 LNG를 대량 수입했습니다. 비록 그때 일본 조선업이 세계 1위였지만 LNG선에 대해서는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에 스웨덴과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LNG 탱크를 어떻게 배에 설치하느냐를 놓고 두 가지 기술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LNG를 적지 않은 화물 탱크의 모양으로 구분한다. 축구공처럼 둥근 구형 탱크를 적지 않은 방식은 노르웨이의 모스 로젠버그 회사의 기술로 1973년 등장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GTT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각진 형태의 LNG 탱크를 배 안에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모스 로젠버그의 기술은 유럽에서 1973년 배를 만들다가 일본으로 전수되었고 일본 UAE 노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때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LNG선 기술을 따로 적용해보고 구형 기술을 표준 기술로 채택했습니다. 1981년부터는
가와사키 주선수 등에서 노르웨이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서 모스 LNG선을 대량 건조하여 LNG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조선 유류였던 일본이 LNG 시장에서도 이류를 붙인 것이 19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을 잘 챙기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동남아와 중동에서 LNG를 사는데 그곳에서 LNG를 생산하는 공장도 일본 건설사들이 만들도록 했습니다. 완전한 일본의 밸류 체인이 구축된 것이었죠. 1990년대가 되면 전세계 LNG 사용량의 80%를 일본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후발주자였습니다. 1980년대 한전이 우리도 LNG를 도입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발전을 하자고 처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천연가스가 기름을 캘 때 나오는 부산물이다 보니 가격이 사실상 없었고 그때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잘하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었고 유가가 크게 변동할 때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을 줄일 수 있었고 실제로 일본이 제1차,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LNG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그때 유가에 노출되어 경제가 엄청 어려웠을 때 일본은 자국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LNG로 충당했습니다. LNG는 유가가 폭등해도 어느 정도 가격이 보호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본이 구축한 생태계에 도전장을 냅니다. 우리나라도 1차, 2차 오일 쇼크를 겪고 나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981년 LNG 도입을 결정했고 그러자 일본으로부터 바로 반응이 왔고 모든 것을 일본 기준으로 했습니다. 1983년 한국가스공사가 설립되었고 1980년 10월 평택 인수기지에서 첫 물량이 수입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노르웨이에서 1975년 건조된 모스 LNG선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스스로 만든 LNG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1990년 상공부는 LNG 국적선 건조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조선 3사가 장악한 LNG선 시장의 벽을 우리가 LNG를 수입할 때 우리 국적 배로 수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LNG선이 750척인데 그중 우리가 500척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규모는 척당 2억 내지 2억 5천만 달러로 잡아도 1000억 내지 1250억 달러입니다. 일본은 1980년 이후에 많은 산업이 담합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통산성이 줄을 짜서 가격과 납기를 정해주면 업체들이 조율해서 물건을 만들지요. 이는 적정히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어느 업체도 전체 공정을 모르고 경쟁 체제로 가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일본 군함 건조도 일본의 양대 조선수가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나눠 먹었고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고발하기도 했지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무조건 경쟁이었습니다. 가스공사는 LNG선을 발주하면서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때 LNG선은 한 척당 2억 8천만 달러까지 했는데 30만 톤 유조선 4척 가격이었습니다. 그때 주선소 1년 매출이 이 배에 한두 척 가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배였죠. 그 당시 한국 주선소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1년에 5천만 톤을 쓰는데 여기에 필요한 LNG 선만도 50척입니다. 1년 내내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요. LNG 수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1990년대 초반에 가스공사가 국적 LNG선을 2척 발주해 또 이것이 2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너무 명확했습니다. 경쟁이 붙었습니다. 1990년대 진행된 1차 발주 2척을 따내기 위한 경쟁에서 현대중공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둥근 탱크를 넣는 노르웨이 기술과 일본에서 표준화한 모스 방식의 라이센스를 노르웨이에서 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을 독점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2차는 현대중공업이 다 가져갔습니다. 대우조선과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기술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프랑스로 갔습니다. 프랑스에서 박스형 멤브레인 LNG 탱크 기술을 가진 두 업체가 있었기에 세 업체는 모두 그곳에서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지요. 한진과 대우는 연합해서 2차 입찰에 참가했고 한 척씩 나누어 수주했습니다. 그 당시 멤브레인 방식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상태로 1984년 이후에 한 척도 신규 발주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스공사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스공사의 한진대우가 제공한 타당한 이유는 모스형은 안전성이 우수하지만 약점이 있는데 배는
직선인데 탱크는 둥글기 때문에 공간 손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멜브라인 방식은 용적량이 더 많아 같은 값이면 용적량이 7% 더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돈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너도 해봐야 하며 발주를 한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LNG선이 1994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현대유토피아호였고 이 배는 125만 세제곱미터의 LNG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997년 대우한진연합이 만든 한진 평택호는 같은 가격에 13.5만 세제곱미터를 실을 수 있어서 약 7% 더 많은 용량이었습니다. 초기에 끼어든 멜브레인 LNG 한 척이 이후 한국 조선업에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 돌아다니는 750척의 LNG 중에서 리문하고 각진 멤브레인 LNG선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재인류의 기회, 원가 파괴로 움켜쥐다. 당시 유럽과 미국계 에너지 업체들이 멤브레인 LNG 선을 발주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이때 가스공사가 발주한 국적 멤브레인 LNG 선인 한진 평택호가 취역하게 된 것이다. 1997년 미국계 에너지 기업인 앨론이 LNG 선을 대우조선에 발주했다. 이때 IMF 예완위기가 도래했다. 그때까지 LNG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일본과 아시아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들 국가를 겨냥했던 LNG 수입 프로젝트는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반면 유럽과 미국 시장을 겨냥한 대형 LNG 프로젝트들이 중요해졌고 10개 이상의 전세계 조선소들이 치열하게 경쟁했다. 누가 승리했을까? 국적선을 처음 만들 때 엠브레인 LNG선을 공급했던 업체인 대우조선이다. LNG선 한 척이 2억 5천만 달러인데 일본이 2억 2천만 달러를 입찰할 것으로 예상하고 1억 7천 달러로 입찰한 것이다. LNG선에 들어가는 특수 자재를 공급선에서 독점 공급받는 대신에 50척 분량을 사겠다고 제안에 성공했고 미쓰비시에 밀린 나가사키가 LNG 스팀 터빈을 저가로 장기 공급하기로 한 결과이다. 선가를 30% 이상 낮추었지만 우리 조선사들은 최대 40%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다. IMF 환율 효과와 원가 절감 노력의 산물이었다. 우리 업계의 혁신으로 인해서 LNG선 한 척이 2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자 그 전에 경제성이 없던 LNG 프로젝트들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LNG선을 대거 발주하고 대량 건조로 원가가 낮아졌다. 이에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면서 LNG 산업과 LNG선 시장이 급격하게 커졌다. 원가 파괴를 하면서 LNG선의 패러다임 자체를 모스 방식에서 엠브레인 방식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일본도 자업자득이다. 이완위기 때 우리가 일본에 가서 달러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었으면 환율이 그렇게 안 튀고 환율이 그렇게 안 튀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저가 입찰을 못했을 것이다. 그 돈을 안 빌려줘서 환율이 그렇게 튀고 결국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다. 네 번째, 혁신 또 혁신으로 경쟁해서 태어난 DFD와 초대형선. 두 번째 혁신을 촉발시킨 것은 미국과 카타르였다. 1990년대 말 이후 미국에서 IT와 인터넷 붐이 일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다. 전기와 가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일본보다 2배 비싼 달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미국 동해안과 서해안에 30개 이상의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LNG를 필요로 하자 기존과는 다른 대규모 LNG 개발이 필요해졌고 카타르가 손을 들고 나섰다. 카타르의 노스돔은 해양의 단일 가스 전으로는 세계 최대이다. 카타르에서 미국까지 LNG를 보내려면 지중해와 대서양을 횡단해야 하므로 종전 LNG선 이상으로 큰 선박이 필요했다.
기존의 13.5만 세제곱미터를 넘어선 15만 세제곱미터의 적재 용량이 필요했다. 이렇게 배를 키우는 과정에서 두 번째 혁신이 일어난 것이다. 바로 1964년 이후에 40년간 잘 써오던 스팀 터빈을 버리는 것이었다. 스팀 터빈을 버리고 대신에 디젤 엔진과 전기 추진이 결합한 DFD 방식 듀얼 휠 디젤 일렉트릭 기술을 도입했다. 이 기술은 발전기를 여러 대 두고 전기를 많이 만든 다음에 배는 모터로 추진하고 배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기는 전기로 구동하는 기술로 원래 크루즈선에서 온 것이다. 이로 인해서 2006년 이후에 LNG선 시장은 DFT LNG선으로 대거 넘어갔고 이를 한국 조선사들이 주도했다. 두 번째 혁신을 주도한 것은 삼성중공업이었다. 삼성이 이것을 주도해서 하니까 다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이라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혁신이 또 일어난다. 13.5만 세제곱미터에서 15만 세제곱미터로 규모를 키워 효과를 보자면 21만, 27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초대형 LNG선이 등장하게 된다. 배의 크기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의 크기로 키운 것이다. 이에 엔진도 바뀌어야 했다.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다시 재액화하는 장치를 달았다. 이 세 번째 혁신은 누가 주도했을까? 현대중공업이었다. IMF 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주력 제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더 나은 경제성과 운항 경비 절감을 원하는 고객과 요구는 끝이 없었다. 계속해서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쟁한 결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카타르가 발주한 53척과 LNG선 발주를 한국 3사가 독점했다. 1981년부터 1997년까지 전 세계 LNG선 시장을 독점하던 일본 3사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이 조선을 압도한 것이다. 다섯 번째, 세일가스 혁명과 LNG 시장의 급변. 2008년부터 미국에서는 세일가스라는 생소한 천연가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수압 파쇄법과 수평 시추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동안 땅속에 있지만 캐내지 못했던 천연가스를 펑펑 뽑아쓰기 시작했다. 그 후에 공급량이 넘치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급락하고 LNG를 수입할 이유가 사라졌다. 대형 LNG선을 구상할 때의 기본 전제였던 미국의 높은 천연가스 가격과 저유가가 정반대가 되었던 것이다. 다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파리만 날리던 LNG 수입 터미널을 LNG 수출 터미널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들은 LNG 산업계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바로 LNG 공급 방식의 변화와 LNG선 운항 노선의 자유화였다. 대서양연한 LNG 프로젝트들은 미국에서 LNG를 받아간 후에 자기가 원하는 아무 곳에나 팔 수 있었고 LNG선이 어느 노선에서 어떻게 운항할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긴 항로에도 적합한 LNG선이 필요했다. 초대형 LNG선에 적용했던 저렴하고 효율이 좋고 튼튼한 전통적인 저속 디젤 엔진을 개량하여 자체 배출 LNG 가스로 엔진을 돌리자는 것이었다. 해결책은 재액화 기술에서 나왔다. 배출 LNG 가스를 초고압으로 압축한 후에 엔진 실린더 속에 쏴주는 신형 엔진을 한국이 최초로 만든 것이다. 그 결과 17만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LNG 저장 용량은 커졌지만 운항 경비는 20% 이상 절감되었고 선박의 유지 보수도 간편해졌다. 미국산 LNG에 필요한 효율성이 우수하고 LNG 탱크 용량도 큰 네 번째 제품 혁신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혁신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을까? 대우이다. 현대나 삼성은 대우가 개발하여 특허를 가진 그 엔진을 순수히 썼을까?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더 진행해서 새로운 엔진을 개발했다. 엔진에 필요한 연료를 주입할 때 고압으로 쓰면 엔진 룸에 연료가 셀까 불안하기 때문에 저압으로 쓸 수밖에 없는 방식을 고안한 것이다. 여섯 번째, K조선의 성공 비결과 미래 혁신으로 5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법인세를 더 낼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GPU 붐과 HBM이라는 제품 혁신이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반도체든 조선이든 성공 원리는 같다. 지속적으로 기술에 투자하고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성공 원리를 철저하게 지킨 것이 한국 LNG선이 세계 1위에 오른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다. 첫째, 치열한 내부 경쟁이다. 3사가 담합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경쟁했던 것이다. 20년 동안 주력 제품이 4번 바뀌었고 시장은 커졌고 후발전은 따라오지 못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처럼 조선 3사도 경쟁이 혁신을 이끌었다. 불황 때마다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3사 체제는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다. 세 회사는 각자 장점을 가졌다. 대우, 한화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제품 혁신을 주도했고 삼성은 체계적인 관리로 복잡한 해양 플랜트의 강점을 보였다. 현대는 중공업 그룹의 인프라로 기술의 현대라는 정체성을 구축하며 국산화를 이끌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쟁했다. 때로는 서로 험담을 하고 때로는 원가 경쟁을 했지만 핵심은 기술 경쟁이었다. 현대가 모스에 주력할 때 대우는 M브레인으로 돌파했고 삼성은 DFD로 판을 바꿨다. 여기에 현대는 초대형선으로 화답했고 대우는 새로운 엔진으로 다시 앞서갔다. 세 회사의 이런 경쟁이 한국 조선업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던 것이다. 둘째, 끊임없는 제품 혁신이다. 기술을 발전시켜 제품을 혁신해야 원가는 낮추고 고객을 만족시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 배는 자동차와 다르다. 자동차는 같은 배기량의 차라고 해서 브랜드와 디자인 사양을 차별함으로써 2배 이상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화물선은 그렇지 않다. 기술이 정체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원가 경쟁만 남는다. 시간이 지나 설비가 노후화되거나 인건비가 오르면 결국 조선수는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된다. 한때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던 영국, 유럽, 일본 조선산업의 이런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 운명을 피하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LNG선에서는 20년 이상 압도적 1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창출했다. 2000년 이후인 20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1인당 GDP는 2.6배 늘었고 물가도 인건비도 많이 올랐지만 LNG선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지속적인 제품 혁신으로 진보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제품을 혁신해야 원가를 낮출 수 있고 더 좋은 제품이 더 싸게 공급되면 시장이 커진다. 고객 요구를 계속 수용하다 보면 점진적인 개선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결국 대규모 혁신으로 도약한다. 유조선은 20년 전에 만든 배나 지금 만든 배나 운항 경비나 내부 구성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LNG선은 20년 전에 만든 배는 이제 운임 경쟁에서 밀려 쓸모가 없다. 제품을 혁신하여 새로운 교체 수요가 만들어낸 것이다. 치열한 내부 경쟁은 기존 제품을 가지고 적당히 담합하는 구조를 허락하지 않고 지속적인 제품 혁신은 중국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셋째, 철저한 고객 맞춤이다. 검증된 설계를 반복해서 적용하는 건 분명 편하지만 우리 업계는 달랐다. 한국 조선수는 손님은 왕이라는 원칙 아래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많이 받아들였다. 20년 동안 한국 조선이 정상에 있었지만 이제 중국 조선업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후동 중학 이후에 여러 중국 조선수가 LNG선 시장에 진입했고 무엇보다 중국이 세계 1위의 LNG 수입 국가이기에 자국 조선수에게 건조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 중국은 중앙에 CSS China State Shipbuilding Corporation 중국 선박 그룹이 통제하는 일본식 체제였지만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후둥 중화는 2031년까지 수주가 포화된 상태다. 이제 민간 기업의 물량을 받으며 실력을 쌓고 있다. 5년 전 다렌 조선이 시장에 진입했고 양쯔강 조선, 신세기 조선 등 민간 조선수들도 뛰어들었다. 이들은 낮은 원가와 기민한 대응력으로 유조선 컨테이너 시장을 잠식한 강자들이다. 민간 조선업체들의 진입은 중국 LNG선 조선수들의 치열한 경쟁과 발전을 촉발한 것이다. 여기서 한국 선업은 1위 수송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LNG-D를 이어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몫을 할 차세대 무탄소 에너지 운반선의 개발이다.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들이 현재 개발되어 상용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LNG선 시장을 빼앗긴 일본과 우리에게 LNG 시장에 억눌리고 있는 중국이
차기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는 현상이다. 액화수소는 일본이, 암모니아와 메탄올은 중국이 앞서고 있다. 미래 시장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에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한다. 둘째는 핵심 기술의 국산화이다. 우리 업계는 500척 이상 엠브레인과 LNG선을 건조했지만 여전히 LNG 탱크 기술은 프랑스 GTT의 기술 라이센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이센스 비용은 상당히 비싸서 척당 선가의 5% 수준이다. 우리 덕에 GTT의 영업이익률은 60%가 넘는다. 셋째, 다섯 번째 LNG선 제품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 LNG 탱크의 수를 현재의 표준인 4개에서 3개 이하로 줄이는 시도, 전기 추진과 가스터빈을 조합한 엔진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시도되고 있다. 넷째, 에너지의 확보이다. 한국조선업의 근간이 현장 기능공이었다면 LNG선 1위의 1등 공신은 엔지니어들이다. 하지만 현재 조선소 엔지니어들이 조선소 현장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현장에서 멀어지면 혁신도 멈춘다.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조선 경쟁력의 근간은 결국 사람이고 결국 엔지니어들이다. 여러 전문기관들이 LNG 교역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한다. 현재 4억 톤에서 2040년에 7 내지 8억 톤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향후 20년간 1000척 이상의 LNG선 신조가 필요하다. 제품 혁신에 따라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장에서 한국 LNG선이 세계 1위로 올라가기까지의 파란만장한 경쟁과 혁신의 역사를 이야기했다. 그런 경쟁의 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앞서 기존에 존재하던 일본 생태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적 LNG선을 건조한다는 놀라운 도전의 결단이 있었기에 1000억 달러의 시장을 열었다. 4. 마사가 기회인가 위협인가? 마사가는 2025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조선 해운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주요 내용은 한국 민간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공적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등을 결합해서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및 재건을 돕는다는 것이다. 마사가는 대박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어렵고 쪽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다. 1. 조선 3사의 서로 다른 접근 전략. 한국의 조선 3사는 LNG선 시장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주도하며 경쟁을 해왔다. 이제 마사가 프로젝트에서 세 이사는 다양한 전략으로 경쟁하고 있다. 하나는 2024년 필립조선스를 인수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단행했다. 발빠르게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HD 현대는 다양한 미국 기업들과 제휴하며 광범위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 HIR과 같은 전통적인 미국 군함 전문 조선소는 물론 팔란티어나 안드류 같은 시사들과 무인 항공기나 드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한화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처럼 방산 사업을 해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3사 모두 미국 정부로부터 안정된 물량이 나올까, 언제 나올까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는 무엇을 보고 과감하게 필립조선스를 인수한 것인가? 하나그룹에게는 고유의 사정이 있었다. 한화그룹은 미국에서 에너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미국 남부에서 LNG 액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고 천연가스 생산, 에너지 유통, 태양광 패널 공장 등 미국 에너지 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막대한 에너지 화물들을 처리할 LNG선, 원유 운반선, 석유 제품 운반선 물량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선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주한 12척도 한화그룹의 에너지 사업들과 관련이 있다. 또한 필립조선스보다 먼저 인수를 검토했던 오스탈이라는 군함 전문 회사도 있었는데 이는 군함 시장을 겨냥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전통적으로 해외 진출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2005년 이후에 조선 붐이 일어났을 때 국내 조선업계는 앞다투어 중국에 진출했지만 결국 현대는 가지 않았다. 이유는 현대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에 들어가는 엔진, 발전기, 전력 설비를 직접 생산해서 수직 계로화와 규모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은 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를 외부에서 각각 5억 원에 사와야 한다면 현대는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4억 5천만 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커트리지 비즈니스다. 현대가 4억 5천만 원의 전력 설비를 공급해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배의 운용 기간 동안 부품을 계속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운이 좋다면 배수명 기간 부품값으로 5억 원 이상을 더 벌 수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구조이다. 백값도 경쟁력이 있고 부품도 지속적으로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는 더 많은 기자재를 내재화하고 최대한 울산과 한국 안에서 공급망을 관리하는 전략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현대 고유의 전략과 해외 사업 접근 방식은 미국 진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아무래도 해외 주선수 운영 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HD 현대 미프가 베트남에서 수리주선부터 시작해 중형 주선수를 만든 사례가 하나 있을 뿐이다. 그래서 현대는 당장 주선수를 인수하기보다는 미국의 기존 주선수들과 제휴해서 공동으로 배를 만들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상선, 건조 기술이나 생산성 향상 노하우를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주선수를 새로 만드는 것 자체가 큰 프로젝트이다. 좋은 시설의 대형 주선수를 건설하려면 땅이 저렴한 곳에서 하더라도 2조 내지 3조 원이 든다. 그리고 자동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 3원짜리 주선수를 운영하려면 3,000명 이상의 인력을 훈련시켜 투입해야 한다. 사람을 훈련시키고 주선수를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한국 주선업이 너무 호황이라 한국에서 고수들을 빼서 투입하기는 어렵다. 역설적으로 한국 주선업이 너무 바쁘니까 미국 진출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3사의 미국 진출은 일부에서의 기대만큼 빠르게 진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두고 차분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2023년 미국의 워게임 결과. 미국은 중국 해군이 대만을 전면 침공했을 때 30가지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전쟁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해 10가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전면 침공해도 대만 점령은 실패한다. 핵무기를 쓰든 안 쓰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 해군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 예전에는 피해를 거의 안 본다는 결과였다. 항공모함 2척이 손실비고 2만 5천 명 이상의 해군이 사망하는 결과가 나왔다. 중국이 대만 점령에 실패하는 이유는 미국 해군도 피해를 보지만 중국 해군도 투입된 배의 절반 이상을 잃기 때문이다. 미국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넥스트 전쟁 이후의 일이다. 전쟁이 터져서 양쪽 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3년 내지 5년 후에 누구의 해군력이 더 강해질까? 중국이다. 중국은 지금도 끊임없이 배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 깨달은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전력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전쟁이 벌어진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복원력이 없으면 전쟁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즉 겁이 나는 것이다.